지금 여기 이제 뉴스에 있는 표를 보면 한국이 비금융자산, 뭐 부동산 자산이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앞으로 금융자산이 한 35%.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부동산 거품을 이미 한 번 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는 거죠. 부동산뿐만 아니고 금융자산,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다라는 거죠.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부동산 거품 때문에 붕괴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좀 더 내밀하게, 세밀하게 이제 갖춰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진국 국민들은 아주 좁은 집에 살고, 뭐 경찰을 차고 다니고, 뭡니까? 플리마켓 이런 데서 남들이 입지 않는 옷들,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쓰는 걸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형마트에 있었을 때 이제 상품들을 소싱하는 일을 했거든요. 바이어였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취급하는 이제 문구류 상품들, 샘플들을 이제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샘플들 가져와가지고 사무실 한 켠에 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안 가진단 말이죠. 왜겠습니까? 그냥 되게 밋밋하고 그냥 기능적인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봤을 때 상품이 화려하거나 컬러풀하거나 디자인이 멋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한국 상품은 한국의 문구류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겉으로 볼 때 컬러풀하고 캐릭터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끝내주죠. 한국의 문구류 상품들을 샘플로 갖다 놓으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나 저 쓰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 있는 상품들 가져왔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한국은 여전히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화려하게 보이고 비싸게 팔기 위한 느낌이 강했고, 그 당시에 영국의 상품들은 오로지 기능에, 성능에 치중한 완전 거품을 뺀 그런 상품들 위주로 판매를 했던 거죠. 물론 고객층이 다르고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가 벌써 이제 한 15년 전, 15년 전 얘긴데요.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영국은 참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한국에 비해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한국보다 더 삶이 빡세고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영국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던, 경제 충격을 많이 겪은 내성이 쌓여있는 국가인 거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좀 덜했던 거다라고 이제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또한 저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 한국대로 저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금융 자산의 비중이 늘어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65대 35다라고 하면 나중에 지나면 50대 50 혹은 40대 60, 30대 70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미국처럼 30대 70은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영국처럼 45대 55 정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확실한 건 앞으로 4, 5년 동안은 현금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9월 달에, 11월 달에 0.75%씩 올리고 12월 달에 0.5%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연말에 4.5가 되면 한국은 이제 더 쫓기듯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미국이 내년에는 5.5에서 6%까지 금리를 올리면 그냥 한국은 그냥 미친듯이 이제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0.5%씩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2.5%인데 한 3.25%에서 3.5% 만든다. 그리고 넘어가면 내년 되면요. 내년은 내는 대로 그냥 대략 한 8번 정도 금리 회의하면 할 때마다 0.5%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4% 올리네, 4%. 중간에 4번은 0.5%씩 올려서 2% 올리고, 나머지 또 4번은 0.25%씩 올려서 1% 올리면 2% 플러스 1%면 3%잖아요, 3%.
3% 올리면 뭐 올 연말에 뭐 3%에서 3.5%인데 내년에 쭉 해가지고 3% 올리면 내년에 그냥 연말 돼서 기준금리 그냥 6%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금리 역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외화유출이 더 심해지면 한국은행이 넉넉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부담하는 금리는 그냥 10%, 12%가 평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비금융권 자산인 저 부동산들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안다 할 거다라는 거죠.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을 거고 사람들은 또 외면하고 그러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하려고 그러고 뭐 혼돈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빨리 급급 매를 내놔서 손해를 보는 아니더라도 팔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걸 최소 몇 년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아직은 젊어서 2030들은 집이나 부동산, 주식 이런 데 관심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생업, 자신의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본업을 좀 더 잘 이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식들 금융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특히나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려줘야 될 것이고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유혹하고 많이 요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축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계속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절대로 쉬운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내가 5번 성공하고 5번 실패해도 뭐 다음번에 또 금방 일어서서 훌을 들고 움직일 수 있지만 자산시장에서는 10번 중에서 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날려먹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력 있고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따라서 각 처지에 맞게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지금의 정부가 아니면은 사기를 친 사람들이 그들이 나쁜 놈이야. 이전 정부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좀 방향을 앞으로 이제 바꿔보려는 거죠. 이미 벌어지는 상황들은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